네, 미스터 진단 이번에는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2부에도 열심히 여러분 종목 진단을 해드릴 텐데 그 그치요. 전에 한 네. 가지 또 있죠. 그렇죠. 자, 저희가 1부 오프닝 때 드렸던 질문이 답변 오늘 받아야죠. 유난히 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없다 여러 가지 이랬죠. 아,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했거든요. 네. 자, 지금 바로 그 질문에 해답을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야. 자, 먼저 오늘 뭐 블랙가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증시 반등 시점이 언제쯤 올까요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물적해지죠.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이제 ADB 아시아 데벨롭 뱅크가 있는 필리핀에 하는 후배한테 지금 전화를 좀 통화했어요. 워낙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 가지 조언들이라든지 시장의 좀 글을 한번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시아 전반적인 흐름이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올 초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변화하면서 그다음에 또 환율까지 대응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방적인 신흥 국가들 특히 브릭스라 불리는 신흥 그러니까 이메이징 국가만 하더라도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인디아하고 중국. 이 인디아, 중국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버거운 상태랍니다. 자, 거기다가 환율의 제일 방어 능력이 부족한 그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은 동이 또 환율이 커요. 그 다음에 필리핀 페소, 그 다음에 태국 바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총 2,200조 이 시장의 증시에서 지금 1,700조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이걸 또 달러로 환율하면 실질적으로 달러 환율하면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시장입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좀 봐지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지금에서는 방향성은 차트로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로 봐야 되는데 그냥 코스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봐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제가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올 4월 달에 사실은 시그널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거는 시장 뷰 자체가 좋아질 거다, 괜찮다, 약간 하방에서 다시 올라갈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 4월에서 5월까지 내려오는 이 내리막길 구간이 지금 이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이 실제로 8월과 지금 9월 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폭이 더 커졌냐? 이 시장에서 밀린 거죠.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저점이라고 불리는 지점이 오늘 딱 보시는 이 2150선, 이 선이 사실은 저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횡보 구간을 치는데, 이 횡보 구간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2300포인트가 또 맥시멈이 올 시장에서는 맥시멈이 될 것 같아요. 4분기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10월, 11월, 12월이 2300에서 지금 있는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실제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뜻은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우리 말하는 1조 이상대 되는 모든 종목들이 크게 수급이 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스몰캡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자세히 보시면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한번 쭉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3거래일씩 계속 조금씩 튀어주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바이오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뭐 오르는 종목들이 보면 다 바이오 종목들 조금씩 오르는데 그게 2300선까지 스몰캡들의 움직임으로 해서 좀 조금씩 수급이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크게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2300선까지를 올해의 맥시멈 자리로 한번 보고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큰 어찌 보면 이슈로 근데 악재가 워낙 플로우 자체가 악재가 많이 깔린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한번 지금 145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방어 능력이라든지 차이는 뭐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에서 9번째로 일단 있다고 하지만 외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한 30% 정도가 지금 들어있는데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로봇 종목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지금 계속 종목 선중에서 보면 이제 또 이제 파는 또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추세를 보시면 일진이에 근데 머티리얼 팔고 나가면 그 돈 2조 한 5천억 돈 되는 돈이 어디로 갈까? 오히려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토대를 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로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진짜 4월과 지금의 8, 9월과 동일한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2,300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갈지 거기서 또 추세가 전면에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신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올해는 좀 암흑한 2022년으로 좀 마감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봐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국가에서 중국이라는 신흥 국가의 또 새로운 또 기술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입지가 많이 좀 빠졌다는 점, 그 점도 한번 같이 매칭해 보시면 제가 말했듯이 그 좀 약간 좀 비극적인 논으로 좀 갈 수 있는 좀 면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시장이 좋아져야 되겠죠. 저는 시장 좋아지기를 손꼽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이 제발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이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맞아요.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종복 전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예. 도대체 어떤 여러 가지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좋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또다시 한번 타임 어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 첫째 주 포함해서 10월 달 전망이 들어가면서 뭐 연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전망적인 측면을 변동성이 줄어드는 어떤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토마토에서 15년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드렸는데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판단해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의 변수, 그 다음에 파생 시장의 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탈,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죠.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파악해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수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고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하나하나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이 토마토에 2009년에 왔어요. 2007년에 왔어요. 이때가 금융위기 터졌습니다. 나스닥이 1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시작으로 6천, 8천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졌고, 코로나 터졌을 때 수경원, 진짜 돈을 헬기로 찍어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진공흡기 다 뽑아가지고서 그저 다 뿌려버리면서 8천 지수대에서 실질적으로 6천이에요. 6천에서 16,00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나스닥 시장 분석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일 새벽 5시까지 해도 넘칩니다. 그렇게 분석이 많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제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지금 시장이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설령 금융위기이어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금융위기 때는 짧고 굵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반토막이 났죠. 그 전에 먼저 빠지면서 신호를 줬고 일정 부분 반등을 줬다가 그 뒤에 그래서 반등이 어설플 때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간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시장이 오늘 주봉을 만드는데 이 주봉 패턴을 보세요.
주봉 패턴이 기본적으로 1, 2, 3로 빠지고 반등 주고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주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역헤드앤솔더 패턴이라고 해가지고서 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연준에서 핵폭탄을 날렸죠. 고통 감수하라. 그 고통이 아까 제가 PCE 물가지수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고통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PCE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PCE가 가장 현실적인, 가장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 퍼스널, 개인적인, 개인 소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소비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라면 살 때 1,000원 주고 샀다면 물가가 올라서 라면이 2,000원이면 1,000원에서 2,000원이 돼갖고 10%가 아니고 100%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PCE 물가지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분명히 2022년에 얘들이 예측을 했는데 5.4% 수준 정도 예측했어요. 아까 6.2%인가 나왔죠. 1%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우리에게 답은 알려줘요. 주식시장은 우리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고 알려주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다른 분석가든 다른 전략가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사람들의 투심을 부추기거나 위축시키거나 하는 겁니다. 시장은 자기가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실업률이 3.7에서 3.8까지 올려놨죠. 근데 지금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3.6 수준, 3.5 수준이죠. 그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데이터 수준으로 올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얼마였었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려운데 실업률 3.8%의 장기 실업률이 4.0%입니다. 그리고 금리 중앙값이 4.6%죠. 이건 2023년도입니다. 불러든지 누군지 그 사람은 허구한 날 4.5%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 0.75를 하면 375에서 400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 연준이 또 있죠. 자, 연준이 어디에 있냐면 11월 1, 2일에 있고 12월 13, 14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0.75를 하면 375에서 400입니다. 그러면 12월은 이들이 얘기로 하면 0.75를 인상하지 않고 0.5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다가 12월 달서부터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들은 4.5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측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것을 확 뒤집지만 않으면 여보세요? 우리가 잘못 예측했는데요. 다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버리지만 않으면 이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숫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만기 때 수준까지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이제 CPI가 나오면 그 CPI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만 확인만 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혹은 거기서 만약에 물가가 또 높게 나와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12월 달까지는 이어지겠지만 시장은 먼저 반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헷가닥하지만 않는다면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핵심 저물가 파웰이 가장 강조한 PCE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5%대로 떨어지면 6%가 깨져서 5% 중반대로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되고 변동성은 줄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이 4.5%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슈퍼달러, 킹달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동시에 같이 약세를 주고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주식 매수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들이 주식 매수를 한다면 낙폭과대나 자기네들이 짤 수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매수하는 주식이 과연 시가총액 1000억이겠어요? 시가총액 300조, 시가총액 50조 이런 거겠어요. 시가총액 30조, 50조 혹은 삼성전자 300조짜리를 살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리를 다스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차트를 보면 돼요. 환율이 꺾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환율이 꺾이는 게 제일 좋지만 환율은 꺾일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그 급반등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등 주고 되밀리고 또 반등 주고 되밀리고 하면서 각을 완만하게 만들고,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이평선 각을 말하는 겁니다. 각을 완만하게 만들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PCE도 어느 정도 잡히고 소비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도 4%대 4.25에서 4.5% 정도 가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하시고, 국내장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기존에 했던, 지난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저는 금융위기부터 국내장 나스닥 분석을 이미 여기도 보면 이게 5월 달 거거든요. 이미 5월 달에 290을 전망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지수 400 넘어간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종복은 320에서 290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거 폭락장이 4군데가 있었는데 종합을 보면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장은 764 이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수로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은 11,000을 살짝 하향할 수는 있습니다. 1900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폭락장보다는 변동성이에요. 나스닥이 1500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270 선물지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270을 깨고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70 부근이나 그 이하는 거의 금융위기급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이 지수로 얘기하면 여기서 선물 기준에 추가적으로 한 10p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제가 보는 지수대거든요. 그 정도 내외. 환율은 기대할 수가 없고 CPI라든가 물가 정도 체크하시고 나스닥 최악의 지수대, 국내장 기본적인 최악의 지수대, 그건 최악의 지수대. 그전에는 계속 리바운드를 주려고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리바운드를 주면서 움직일 때 비중 조절을 못하거나 비중 체크를 못하셨다면 그때 비중 조절, 비중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짧게 끊어치는 매매, 중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짧게 나에게 수익을 주면 짧게 챙기고 좋은 주식을 들어갔는데 수익을 안 주면 중기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장 넘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 물량인데 그건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용 물량이 15조 정도로만 오면 변동성 거의 줄어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시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혹은 단기 저점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대하는 게 맞다. 그러나 단기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다시 한번 되밀릴 수 있고 그 되밀리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되밀린 다음에 22평선을 돌려서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져서 270을 깨고 내려가느냐의 장은 2주 뒤 정도 CPI 정도대로 타이밍을 잡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저희가 많이 하지만 사실 시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도 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예. 자, 이렇게 그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이런 점을 주축으로 두시고 그리고 종목별로 그 대응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참고를 해보시고요. 진짜 좋네요. 상세하게 들어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도 내 종목에 대한 것도 받아야 되지만 네. 좀 더 전체 그림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시장에서 뭐 떨어지든 그래도 약간 좀 이때 기회이겠구나 이게 판단이 쓰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할 수 있고요. 역시 미스터 지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저희 볼업으로 돌아와서 좋아요.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들어갈 종목은 유튜브에서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 닉네임이 좀 새로운데요? 9세대 망령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굉장히 무서운데요? 의미심장한 닉네임이에요. 자, 이 9세대 망령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자, 영원무역, 아하, 의류주를 갖고 의류네. 계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보니까 오랜만에 수익 보는 종목입니다. 와, 진짜 42,000원에 10%에 의외입니다. 오늘 6%가 떨어졌는데도 수익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수익을 보고 계셨다가 이게 물어보신 이유가 분명하네요. 차트 딱 보시자마자 보이죠. 그쵸. 길게 내려온 저 장대 음봉. 내 수익 줄어드는데요?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사연이 이겁니다. 네. 매수가까지 내려올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께 질문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영원무역으로 요즘 같은 장에서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니까 깜짝 놀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렇게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 자, 영원무역은 뭐 아시다시피 뭐 달러 수혜주라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달러 5달러로 올랐을 때 고환율 됐을 때 이 영원무역 자체가 워낙 공장 자체가 다 뭐 나이지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에콰도르 뭐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어디로 제가 알기로는 나라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베트남도 있고 에티오피아하고 맞네 엘살바도르가 있네요. 방글라데시랑. 제가 알기로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당한 어찌 보면 부지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어무역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옛날에 60년, 70년, 80년도 때 그냥 인력으로 그냥 노동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원단 산업과 이렇게 미신 공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단이 옛날처럼 그냥 면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고퀄리티로 들어가고 뭐 방수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좀 제조업이 조금 이제는 원단까지도 기술 원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무역이 이제 터키처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어무역이 신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돈이 되는 건 사실 액세서리 부분이에요. 의류 원래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꾸준하게 국내에 어찌 보면 인건비 시장을 어찌 타파하고 해외 그다음에 전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아무튼 영어무역이 계속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일단 추세선을 봤을 때 상당히 꾸준히 올라오고 좀 좋아요. 그리고 사실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CS 윈드하고 시총은 비슷해요. 근데 수익 자체가 원래 영업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미래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말하는 이렇게 2차 전지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가 아니고 꾸준히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 기본 생활 패턴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점을 한번 꼭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도 지금 일단 수익선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음봉이 탁 나와서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어찌 보면 되게 그 갈등의 길에 있어서 한번 저한테 연락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42,000원 우리가 지금 진입구간이 않습니까? 그러면 43,000원이라는 금액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그 이하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일단 가지고 계시고 이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현금화시키고 청산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을 사면 항상 계좌에 넣고 그 안에서만 돌리지 빼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거를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앞당길 때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오른다, 당연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수익을 내고 있고 잘 들어가서
이평선을 잘 잡고 올라갔던 이 종목이 오늘 떨어졌지만 42,000원이고 43,000원에만 딱 터치하게 된다면 나는 청산한다. 그래서 수익을 빼서 다시 또 다른 종목의 구간을 한번 진입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개인 투자가의 어찌 보면 기본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앞장에 수익을 낸 것도 축하드리고 43,000원 터치 구간에서 손절을 잡으시는 게 딱 컷하시는 게 스위칭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무위 자체를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기관도 지금 이걸 계속 이게 매수 상태 들어가고 연기금은 항상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안전적이고 탄탄합니다. 오히려 한세실업이라든지 영문실업이 저는 대장주라고 저는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항상 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단기순위 영업이익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에도 한 영업 매출액이 9,700억 거의 한 1조는 안 나오더라도 9,700억 나오기 때문에 2분기보다도 더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매출액은 영업이익도 뭐 비슷하게 나오면 2,016억 정도 잡히니까 아무래도 단기순위 또 1,706억 잡히니까 하니까 저는 뭐 영업무용에 시켜봤던 종목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익력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기업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이익을 보는 손으로 하시는 게 좀 현명하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영원무역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 하나 기억을 해두시죠. 43,000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43,000원을 지켜주는 선 내에서는 보유를 계속 쭉 해보시고 만약에 43,000원을 이탈할 것 같으면 그때는 좀 익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9세대 망령님께서 보내주신 영원무역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산 건 아니에요. 네. 사고 싶다. 아하. 네, 이 종목이 되겠고. 매수문의. 네, 매수문의가 되고 달러 888님께서 이분은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서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한 좀 조언을 얻고 싶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전문가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바로 TNL이 되겠습니다. 매수문의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패턴 공부 중인데 예, 대표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37,050원. 오늘 흐름이 장중에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약간 변동성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장 후반까지 반등에 성공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9월 한 중순 됐을까요? 그때 크게 한번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밀려 내려오는 예. 그런 그림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TNL 사도 되는 건지 한번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또 이게 또 차트 새싹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제 전문 분야죠, 이 정도는. 그쵸. 이분 운 좋으시네요. 자, TNL 좋은 주식이고 아주 좋아요. 그치만 제가 아까 변동성 줄어드는 어떤 그 부분 설명도 여기서 짧게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좋은 주식이지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된다. 다만 보듯이 아마 이거 질문하신 분이 이 정도의 추세 패턴을 그리고 혹은 변곡점을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요 타이밍 신규 상장 등록하고 140일 올라가고 140일이 조정을 끝내는 시점에서 추세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 타이밍에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N자형으로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될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시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주가가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추세를 깼습니다. 깼으나 하락 N자형 목표치까지 온 상태에서 직전에 횡보했던 직전 고점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52일 하락을 하고 52일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은 하락을 하고 돌린 것까지 제가 봤을 때는 끝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40일 걸린 것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올라갈 수 있는 이 기운이 얼추 떨어져 있죠. 대략 20일 가까이, 20일이에요. 이건 중심이론 변곡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일 가까이는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신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이 반등을 줄 경우 최근에 낙폭과대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드렸던 유일 에너테크를 필두로 니켈 관련한, 리튬 관련한 펫배터리 관련주도 단기에 엄청 많이 빠졌고요. 이종복이가 마켓10에서 이건 홀딩스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이건 MC 이름 한번 불러주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이건희가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마켓10에서도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 되게 좋은 주식으로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장 최근에 주도했던, 시장을 주도했던 에너지 관련주들도 반등 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한 코멘트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종합이 나락으로 왔을 때 제가 장중에 플러스도 날 수 있다라고 전망해 드렸을 겁니다. 플러스는 났죠? 그렇지만 종가를 장담을 못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종가권에 다시 그대로 밀렸죠. 그런 변동성이 생기면 이런 주식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결론,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그릴 정도로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되물어 보는 거고 20일 동안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으나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34,000원을 깨면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얘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 나락으로 갈 때 이 주식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4만 원 돌파 여부 중요.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이 지점을 거래를 실으면서 간다면 얘는 4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낙폭과대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주식보다는 낙폭과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식이 어떤 섹터에 있느냐? 미용 섹터에 있는 바이오 업종에 있는 미용 섹터거든요. 자, 그러나 이 주식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00점짜리입니다. 완벽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용하면 클래시스는 미용 최고의 주식이죠. 완전 나락으로 왔죠. 그 다음에 루트로닉 이 주식도 기가 막히게 버티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휴젤 이 주식은 이미 저세상으로 간 주식입니다. 자, 이들 주식의 실적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휴젤 매출액 2천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1,0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 최근에 1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급락. 자, 루트로닉 매출액이 2천억대까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500억에 육박합니다. 시가총액 4천억, 요새 빠지기 시작한다. 자, TNL 소형주죠. 상대적으로 매출액은 1,000억이 안 되지만 영업이익이 300억에 육박한다. 이 주식은 장사를 엄청 잘하는 회사예요.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되는 회사라는 거죠. 이 주식의 시가총액 3천억. 결코 싼 주식은 아니다. 자, 교통정리 되셨죠? 좋고 20일 정도는 상승하려고 시도를 하겠으나 장이 낙폭과대 장이고 낙폭과대 종목이 움직임이 좋을 경우에는 이 주식의 매수세가 몰리다 말 수도 있다. 35,000원을 깬다면 트레이딩 관점을 접으시고 이 주식을 보고 이런 건 진행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와, 이 와중에 저희 역할까지도 상세하게 이렇게 맞아요. 또 안내해 주시네요. 제 일입니다. 자, TNL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35,000원 깨지는지 보시고 그거 깨지면 더 밀리고요. 네. 지금 소나기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에서 4만 1,000원 거래 실리면서 가는지 보시면서 요거 실리면서 가면 의미 있게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종목보다는 또 낙폭과대된 다른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홀딩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까지 녹음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마케팅을 제가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종목 진단 상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 종목도 정말 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어허.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7가지 맛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어떤 맛인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요. 이 종목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어허. 12,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신데 7% 갖고 계세요. 아리까리 하네. 일단 뭐 손실 중이시죠. 뭐 차트 바로 보여주시면 느끼실 테지만 예. 우리 금융지주도 어느 순간 참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닥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한 35% 가까이 내려와 더 있죠. 내려가는 거군요. 이제 10,000원대도 조금 휘청휘청하는 모습 네네네. 위태로운데요. 일단 뭐 짧게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연이 내년까지 흐름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고 긴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해당도 있고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최인호 전문가를 콕 집어주셨어요.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우리 금융지주 갖고 계시는데 내년까지 좀 길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괜찮은 종목일지 상담 좀 자세히 해주시죠. 자, 일단 금융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금융지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BIS, 자기자본 비율. 근데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BIS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찌 보면 이게 침투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좀 봐지고요. 일단 뭐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신한지주부터 시작해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카카오뱅크까지 뭐 들어오고 했지만 그는 사실은 시장금융에서는 좀 약간 배제시킨다고 좀 하더라도 실제로 성장성이나 우수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시총 대비로 그냥 비로 봤을 때 각자 그냥 이렇게 맨투맨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금융지주가 저는 제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자, 그런데 매력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방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금융지주들 지금 차트를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더라도 답이 안 나와요. 너무 낙폭 과대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냥 TNT처럼 빵 터졌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금융회사들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전쟁은 나도 이자는 내야 돼요. 우리 이건 앵커님도 계시지만 집을 가지고 계시면 융자를 내면 그 집값 융자 전쟁 나더라도 이자 내야 돼요. 다음에 전쟁 끝내고 나면. 그래서 국가에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각 그 은행사별로 쭉 해가지고 국가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도 우리 금융이 되게 좀 좋았었어요. 근데 다시 또 바뀌고 했는데, 자, 문제는 옛날에는 국내 중심에 서서 대출과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예금을 했지만 지금은 시중 은행들이 동남아로 많이 나가 있어요. 왜 나갈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OEM으로 해서 아니면 이렇게 공장들이 대부분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 많이 나가 있나요? 중국 많이 나가 있죠. 인도네시아 많이 나가 있죠. 그 다음에 베트남 많이 나가 있죠. 캄보디아 많이 나가 있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예대금도 하고 자체적인 이제 종속적 법인으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예금금리라든지 대출금리라지만 거기는 대출금리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활부로도 차를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왜냐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어찌 보면 이렇게 정부의 압박을 피해서 해외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외환은행을. 그래서 지금같이 1,400원대 올라가지 않습니까? 1,410원 올라갔다. 10원 올라가면 그냥 바로 몇백이 없이 돈내요. 그냥 또 20원 올라간다. 또 몇백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아니면 JB금융지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저는 제일 괜찮다고 봐지고 지금 실제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회사 짱짱합니다. 단지 그냥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처럼 쭉 하방을 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라오려면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비중이 20%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그제였나? 다음에 종가 때 딱 올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끌어올리면 그때 지수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근데 지금 1800원 선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방이 어디냐? 저 밑에 있는 만 원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팬데믹 전 시점으로 가야 된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진입 구간이라든지 추매를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를 보더라도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관망을 해보시고 좀 더 떨어지더라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추세가 5일평, 5거래일 정도 이제 양봉도 나오고 목 나오면서 이렇게 와리가리를 쳤을 때 그때 어느 시점에서 한번 포인트를 잡고 그냥 추세를 들어가기 낫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까지 맛동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세요 했는데 추가에 들어가서 했는데 8천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뭐가 이게 차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차트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냥 관망으로 더 떨어지든 오르든 조금 한번 시장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홀딩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금융주는 지금 나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너무 가대낙폭관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금융지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첨언을 해주셨네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가 들어왔군요. 네. 자, 사랑합니다. 실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장님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푸른티어요. 아, 퓨런티어. 자,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5,400원. 비중은요? 50%. 아우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이게 이제 네. 계속 이, 비중을 늘리신 거죠? 예, 아니요.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한 번에 50%. 한 번에 50이 들어가셨어요? 예, 자, 지금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후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거래량도 별로 안 실리고요. 예.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거는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물타기를 좀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되는가. 목표가까지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어떤 전문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종복 전문가님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퓨런티어입니다. 25,400원 50% 진단 도와주시죠. 25,000원이다. 이번 제가 살려드릴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긴 들어가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종목 진단할 때 예전에도 한번 딱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등시 손절매를 하라, 아니면 빠져나오셔라 라고 할 만한 주식이 없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의 종목을 보면. 그래서 비중이 작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 줄 때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종목 진단할 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분은 매수 단가가 25,000원대면 주가가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아까 P&L인지 그 외 P&L인지 주식 설명한 거하고 비슷하게 들으시면 돼요. 주식 시장이 9월 달은 약세장이었단 말이야. 그 약세장일 경우에 약세장에서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가신 거를 요번에 좀 많이 좀 느끼셔야 되겠어요. 조금 그거 좀 느끼시고 대신 이 주식 말고 차라리 하이비전을 사셨던 건지 그 시점에서 이게 퓨런티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게 종목 진단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업 내용 살피고 매출액, 영업이익, 실적 살펴서 기술적 분석을 한 상태에서 종목을 진단하기까지 1분도 안 돼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 퓨런티어라는 주식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IRV테크라는 주식과 합병을 해서 들어온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전기 쪽하고 세코닉스 쪽에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를 가끔가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자회사 모회사 관계에서 이 회사가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세코닉스에 납품을 하는데 세코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세코닉스에 납품을 해서 실적을 빼야 되는 주식이니까. 그게 한 가지 잘못이었던 거예요. 자율주행 섹터에 인공지능 섹터면 섹터는 기가 막힌 섹터를 들어가신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섹터를 들어가셨는데 신규 등록 주식이 약세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같은 수준 정도면 선수 혹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종복 같은 사람이 전문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미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회사가 B 회사에 납품을 한다. 그럼 B 회사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주식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코닉스의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따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셔서 더 좋은 자율주행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선이고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주식은 절대 비중을 20%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종목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될 때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또 아까운 시간 지나가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주식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주식도 만약에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잡으면 이 종목이가 사람들한테 세팅을 해드리면 낙폭과대를 받아서 32,500원에서 33,000원 선에서는 일단 팔아라. 왜냐하면 지금은 약세장이니까 이 주식이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여길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니까 여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차트를 좀 쪼여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되밀리고 아까 어느 분 진단해드린 것처럼 되밀리고 다시 돌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급락한 주식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퓨런티어로 오겠습니다. 이 주식도 그 이치로 보면 추세를 깨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로 치고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 줬다가 되밀리고 다시 갈 때는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전망성은 갖고 있는 주식이다. 대신 돈 1,000원에서 돈 2,000원 정도 먹으시면 이 주식은 파시고 다른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찾으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다 해결되셨습니까? 와, 완벽한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추세라든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퓨런티어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저희가 네. 살펴봤는데 맛있겠네요. 수육보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너무 좋다. 포스코 케미칼 요거 요즘 굉장했던 종목인데요. 그쵸? 153,000원에 5% 내 어제 매수했습니다. 살짝 밀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밀려서 15만 원인데 하락이 더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무섭답니다. 시장이 밀리니까요. 너무 공감돼요. 전망을 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이 종목 포스코 케미칼 GM과 13조 원 계약 얘기 나오고 엄청났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전망 이제부터 어떻게 볼까요? 바로 한번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 지금 좀 숨을 죽여가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낙조매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와 올라가네 와 사고 싶은데 그걸 못 잡고 고점이 188,500까지 봤을 거예요. 보고 이제 증시가 밀리니까 같이 이제 하반까지 밀리면서
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딱 그래요. 왜냐면 낙추매매 기본 딱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로 비싼 값에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종목을 사실 때 딱 스타일이 두 분이 계세요. 좀 비쌀 때 이렇게 탁 올라갈 때 달리는 말에 타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좋은 종목들 안정성을 봤을 때 한번 낙추 쭉 떨어질 때 과대 낙폭 구간이 있을 때 그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누가 정답이에요? 뭐냐면 진입은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청산에 일단은 기술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청산을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어제 샀는데 떨어져 갖고 불안하시는데, 저는 이거 14만 원에 어찌 보면 이 지금 자리에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이때가 제일 많은 매물대가 다 이렇게 한번 다 튕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를 진입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포스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한 20%씩 좀 이렇게 포지션을 좀 크게 잡는 게 기본 정석인데 5%를 갖다가 어디 잡주 들어가듯이 우리 소형주 들어가시 딱 들어가셨네요. 그럼 이분의 성향을 보니까 보고 괜찮으면 다시 또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14만 원대까지 언저리까지 딱 도착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비중을 좀 크게 실으셔가지고 10%든 15%든 들어가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이 포스케미칼이 어찌 보면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지금 국내 유일하게 흑역제, 음극재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4만, 5만, 6만 톤씩 계속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난 포스케미칼을 난 제일 크게 봅니다. 제일 크게 보고 시장성을 봤을 때도 장기로 봤을 때 왜냐면 2차 전지 소재가 좋냐 2차 전지 그 3, 4셀이 좋냐 아니면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좋냐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뉴스라든지 뉴스 프로라든지 이렇게 펌핑 우리 뭐 고텐이 빡빡 터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소재 관련 종목이나 기자재 관련 종목도 이렇게 크지가 올라오지 못해요.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100만 대, 1000만 대, 1000만 대 파도 이만큼 못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기대, 실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인 구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1, 2차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일단은 외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 5% 오늘 5% 들어갔는데 갑자기 쑥 빠진 거를 갖다가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원에 딱 되면 한번 튈 거예요. 딱 튈 때 이때 다시 한번 추매를 들어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때 14만 원에 때 한번 추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추세가 변환될 때 수익성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수육 보사님의 포스코 케미칼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네. 이거 바로 이거 하나만 좀 살릴게요. 뭐죠? 경제지표가 나왔고, 아하. 그 경제지표 관련해서 지금 미국장이 열렸는데 초반에 좀 밀리다가 지금 약간 거의 보합권에서 다우존스가 0.1% 밀리고 있고 나스닥은 0.2%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흔들리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려요, 이 종목 전문가님. 예, 제가 짧게 코멘트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1분 안에 1분 코스 쇼 타이밍으로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기대인플레이션 지난번에도 방송할 때 예정되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야간장에 281까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 여는 PMI가 51이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45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미국장이 쏘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10분 공략에서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매파적인 의원 2명이 1시간 동안 연설이 끝났어요.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특별하게 장이 반응이 안 나왔죠. 이 사람들 말을 이제 안 먹힐 거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요거보다 좀 약하게 나오면 주말을 편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도 예상치보다 되게 크게 높게만 안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미국장 폭락은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켓텐에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측치로 봤을 때는 주말은 편하게 지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조금 편해지는 기분이네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와 2부 미스터 진단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모여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죠. 네, 다음 주부터 10월입니다. 10월만큼은 또 우리가 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